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런 거예요 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창 고생이 많았죠. 자, 이 기사는 2020년 2월 25일 날 올라온 기사고요. 이 당시에 2월 25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는 977명,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되던 시절이었죠. 이때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이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최대 1만 명에서 끝날 것이다. 10,000명에서 정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4월 21일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10,000명까지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모델링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19년도 자료인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에 데이터가 가장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은 뭐 직장 생활을 안 하시는 학생이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뭐 검색어, 네이버 이런 게 많이 쓸 것 같지만, 실제로 봤더니 데이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이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트위터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고요. 실제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대부분의 업무를 이메일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이런 사실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제가 대학원 논문 썼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그때는 요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데이터의 구조를 보면 데이터가 제일 아래에 있고 정보가 있고, 그 당시에는 데이터는 많은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1990년이면 벌써 뭐 한 3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대세였는데, 유행이 돌고 돌아서 다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학교 갔을 때, 대학교 다닐 때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뭔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니, 그때는 3차 산업혁명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 근데 왠지 뭔지 모르지만 뭔가 IT를 하면, 컴퓨터랑 관련된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IT 관련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컴통학부에 있는데, 어, 예전에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취업하긴 되게 힘들었고요. 공대나 이과 안 나온 사람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독서실도 다니고 한 1년 동안 이 IT 관련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비전공자인 제가 여기서 인정받는 길은 일단 자격증을 많이 따자.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과 이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인공지능이나 뭐 딥러닝 이런 최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취업하기 전에 공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경험이 많으면, 뭐 여러분 출신 학교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빅데이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빅데이터, 큰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빅데이터가 뭘까요? 큰 데이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가 뭔지 구분하기 위해서 3V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V가 3개 모이면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해요. V가 3개 모이면 첫 번째 커야 돼요. 볼륨. 네, 볼륨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쌓여야 돼요. velocity. 속도가 빨라야 돼요. 세 번째 다양해야 됩니다. variety. 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볼륨, velocity, variety.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빅데이터다라고 가트너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조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불금에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요 빨간색 지점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는 게 어려웠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이전 시대에는 정형 데이터만이 분석이 가능했어요. 정형 데이터라 하면 정해진 데이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주소, 뭐 성별, 여러분 나이, 주민번호 이런 것들 정해진 데이터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면 뭐가 바뀌죠? 위치 정보가 바뀌죠. GPS 정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금에 서울에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서울시장이세요. 제가 시장님 요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불금에 강남역이랑 종로 2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걸 알았고요. 당연히 여기서 택시 잡고 저녁에 뭐 좀 늦어지면 택시 잡고 집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울시장이라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주실래요? 이제는 서울시장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금요일 날 저녁 먹고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 잡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올빼미 버스라는 게 나왔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각자 어디로 가는지, 그때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전형적인 서비스가 가장 무서운 회사 중에 하나가 앞에서 봤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는 제가 카메라를 하나 사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고서 이게 기스날까봐 이제 가방을 사려고 한 달 있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저한테 너 렌즈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오, 소름. 저는 가방을 사러 들어갔는데 사실은 렌즈가 더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아마존은 벌써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방 사러 들어갔다가 맞아. 나 렌즈 사야 됐었는데 라고 렌즈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무조건 빅데이터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되고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알고 계시죠? 백의 천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거의 앨런 튜링크처럼 통계학의 어머니세요. 이분은 간호장교였고요. 때는 이제 크림 전쟁, 러시아랑 영국이랑 전쟁이 났을 때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전쟁이 나서. 이렇게 봤더니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병원을 설계하신 분이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쟁터에 갔다 와서 국회에 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를 했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 총 맞아 죽은 사람, 이유를 모르고 죽은 사람. 그래서 엑셀로 쭉 정리를 해서
국회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들, 우리가 알기에 환자가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만든 게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뒤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엑셀로 데이터를 쭉 정리해서 가서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 마치 장미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1855년에 56년에 만든 데이터고요. 요게 이제 그 월입니다. 뭐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 큰 회색 부분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요 빨간색이 총 맞아 죽은 사람, 안에 까만색이 원인 모르게 죽은 사람. 보면 월별로 월별로 요때가 이제 더울 때가 전염병이 창궐하나요? 예. 그래서 요 원인도 파악할 수 있고 각 월별로 죽은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한눈에 쉽게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 우리가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이런 영화는 EBS에서도 하더라고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이었고, 예. 그 미국의 오클랜드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맨날 꼴찌만 하던 팀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 보시면 어느 날 MIT인지 스탠포드인지 모르겠는데 통계학과 대학원 졸업한 친구를 뽑아서 야, 너 데이터 야구 데이터 분석해.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수를 판별해내요. 야구라는 게임이 뭐 홈런을 많이 치면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도 확률이랑 관련이 있고 통계랑 관련이 있는 숫자로 된 게임이에요. 어쨌든 점수를 포볼로 1루를 나가도 1루 나간 거고 2루타 같은 안타를 쳐서 1루를 나가도 1루를 나간 거고, 야구의 목적은 진루를 해서 홈을 밟아서 점수를 내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겉으로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좀 떨어져. 이런 친구들은 방출하고, 다른 팀을 봤는데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얘는 통계를 분석해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연봉을 많이 주고 우리 팀으로 끌어와서 20연승 20연승이라는 게 거의 지금은 깨졌는데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뭐 이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미드 만들고 영화 만드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이 시청자가 원하는 감독, 시청자가 원하는 주연, 시청자가 원하는 시나리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를 만들었고, 이 미드가 완전 대박을 쳤습니다. 원래 넷플릭스는 뭐 하던 회사냐면 데이터 분석하던 회사였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가서 별 5개를 주면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넷플릭스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제가 영화를 한 5편 이상 봐요. 왜? 반전 영화 찾으려고. 이 반전 영화 좋아하는 사람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반전은 거의 영화가 끝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영화도 끝까지 봐야 돼. 근데 거의 90%가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거의 95%? 제가 원하는 영화가 뭐 유주얼 서스펙트, 마지막에 다리 쩔뚝에다가 딱 그냥 뒤통수 확 때리는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런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게 이 AI 부분에도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별 5개를 주면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저한테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대박이 나서 지금의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로 크게 됐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드를 만들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데이터 분석은 컴퓨터가 해주지만 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건 사람이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분 누구죠? IT 회사에서 사장님 이름은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예, 중국의 알리바바를 만드신 마윈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분이 했던 얘기가 저는 완전 소름인데 우리가 이제 IT 시대에서 DT 시대로 변한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데이터의 시대로 변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석유를 파서 먹고 살았다면 향후 10년은 데이터를 파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5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고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빠나 뭐해? 데이터 아니면 인공지능 해. 그런 시대가 됐고요. 자, 여러분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시나요? 카카오 택시 보면 이거 카카오가 이거 하면서 떼돈을 버나요? 그렇지 않대요.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버는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왜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를 이거를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해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까요? 왜? 제가 통장에 한 1,000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건물 하나 살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되죠?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뭐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부동산보다 서울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어디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요? 카카오. 왜? 카카오는 서울 시내 우리나라 전국이죠. 우리나라에서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건 이제 새로 나온 학문이에요. 자, 왼쪽에 보시면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학이랑 통계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날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융권에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공공사업부에서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제조업에서 일을 할 건지 컴공과 4학년 중에 개발 굉장히 잘하는 친구 딱 회사에서 뽑아놓고 일 시키면 얼음이에요. 얼음. 왜 그럴까요? 업무를 알아야 일을 하지. 그래서 마지막은 업무인데요. 이 수학이랑 통계 부분에 막 이렇게 머리 안 아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뭔가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손으로 다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줄 거고 여러분은 이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인지를 이해만 하시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수학도 알아야 되고 인더스트리 난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뜨고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예요? 라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자료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인공지능은 1950년대에 나와서 머신러닝이 1980년대에 이어받았고 2000년대 초반에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는 하나의 학문인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 인공지능 아래에 있는 이 학문보다 더 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